먼저 그러면 A의 흡입력 한번 따져봅시다. 그 A가 거리가 5km. 문제 좀 가지고 계세요? 네. A가 5km, 5의 제곱. 그 다음 매장 규모가 2,500. 맞죠? 그럼 100 나오잖아. 이게는 100. 25분에 2,500이니까. 네? 해봅시다. B는 그 다음에 7km. 여기가 4,900. 그 다음에 C는요. 6km. 6의 1승. 6의 2승의 1승이죠. 그 마찰계수 1승 줬잖아요. C는요. A와 B는 마찰계수가 2승 줬고 C는 1승 줬잖아요. 아, 근데 그거 활자가 잘못됐더라고요. 편집이. 예, 제곱으로 했었는데 그게 활자가 위치험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졌죠? 여기도 이렇게 써졌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5의 제곱이자 거리의 제곱이니까 근데 거기가 잘못됐더라고요. 사실 요 문제는 제가 드린 문제인데 제가 드린 문제예요. 거기 우리 지문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그 문제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는 숫자만 바꿔놨죠. 거기는 2만원씩이었는데 그거는 10만원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는 100%였는데 여기는 80% 해놓고 그거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800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300 나오잖아. 요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C는요. 그 다음에 A, B, C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니까요. 그럼 500분의 300 그죠? 0.6 그죠? 그 다음에 10만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 보니까 80%니까 0.8 8만일 거 아닙니까? 그놈의 0.6이니까 68, 48 그럼 48,000명. 응. 이거 그러니까 48,000명 나오잖아요. 그죠? 10만원 쓴다고 그랬으니까 48,000 곱하기 15니까 48억. 답이 2번. 아니 그 문제인데요? 요 문제 지문은 지난번에 그 유인물로 나눠서 그게 안에 보면 들어있어요. 근데 약간 바꾸는 거죠. 거기는 10만을 전부 다 100% 다 간다는 전제를 깔고 여기는 80%만 간다. 그거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2만원 쓴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10만원 쓴다. 숫자 딱 2개 바꾼 거예요. 아, 해설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아, 그렇대요.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게 위치험자 이렇게 돼야 된다.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죠? 제가 죽일 놈이 아무튼.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개밖에 안 나오고 전부 다 마찰계수를 제곱으로 다 줬다. 그래서 3개짜리 한번 만들어보고 마찰계수 한번 다르게 줘본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인구 숫자하고 유입 비율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매출액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보자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해보자면 어떤 이제 흡입력 나와도 전부 다 풀 수가 있다는 그런 전제니까. 됐어요? 안 되는 문제는 가져오세요. 언제든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00번 손잡고 풀어드릴게요. 거기 지금 611페이지. 오늘 뒤에까지 다 합시다, 이제요. 거기, 그래서 평가 방식 지금 3개인데,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종류 3가지.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이제 비교 방식이요. 비교 방식이란 말 그대로 비교해서 값을 따지는 방식. 정확히 말하면 거래 사례 비교 평가 방식. 그러니까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값을 따지는 방식. 그게 안 된다면은 요 분필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얼마 받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옆 사람이 지금 이거를 1,000원 받고 팔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제 거하고 똑같이 생긴 물건이 그렇게 사고 팔리니까 나도 그 사람 모방해서 비교해서 얼마라고 받는 방식. 그걸 비교 방식이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라면 정확히 말하면 거래 사례 비교 평가 방식을 줄여서 비교법, 비교 방식. 그럼 비교 방식은 이거 뭐겠습니까? 시장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시장성. 지금 쓰지 마시고 그게 어디 갔냐면은 뒤쪽에 박스가 있어요. 몇 번이냐면은 614페이지 그 박스 있죠. 그 박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박스를 좀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면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가치 얼마라고 거래가 됐으니까 일단 요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방식은 반드시 거래가 되어야 되고 사례가 있는 그런 물건, 그런 지역에서는 필요하겠죠. 근데 만일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사고 팔린 사례가 없대요. 그러면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기는 틀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거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재료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들어간 거. 그러면 그죠? 이때는 원가 방식이요. 만들 때 원가가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생산 원가를 전부 다 적산 싸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성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거는 비용성이겠죠. 비용이 얼마? 원가성. 그러면 이거는 만들 때 들어가는 거니까 투입가치.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시장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투입가치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좀 더 생각해보자면 거래된 사례와 비교사니까 첫 번째는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학교 건물이라든가 교회 건물은 원가, 예를 들어 사고 팔린 사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관공서 자주 사고 팔리죠.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방식은 주거용은 대부분 비교법이 맞겠죠. 그런데 그래도 도시에서는 가능한데 시골에서는 좀 어렵죠. 시골에서는 사례가 많아요, 적어요. 저희 집 시골집이요. 4대 할아버지부터 계속 그 자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4대 윗대 할아버지부터 한 150년 있어서 그 장소에 살았더라고요. 또 비교 방식은 도시에서만 쓰는데 10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는 사례가 좀 많이 있죠.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호화주택은 사례가 많을까 적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 평가방 이 6마디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거래가 바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사례가 있는 물건, 있는 지역에서 쓰는 거지 거래가 안 되고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렵다는 뜻이죠. 말을 뒤집으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도 그러니까 아까 주거용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많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주거용은 대부분 비교법이 맞겠죠.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시골이라든가 산간 벽제는 사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뜻이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원가 방식은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들어가서 얼마 주세요. 그럼 원가 방식은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은 또 안 된다는 소리죠. 만들 때니까. 맞죠? 그러면 토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는 원가 방식이 안 됩니다. 그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번에 수익 방식. 이번에 수익 방식은 미래 기대상 순수익이 얼마 나오니까 얼마 주겠소. 그러면 이런 뭐라고 되겠습니까? 수익성 또는 아니면 소득성. 그러니까 인컴이란 말을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득. 그래서 소득접근법 수익 방식 같은 얘기. 말 되죠? 여기는 뭐겠습니까? 나중에 나올 가치. 그래서 여기는 산출 가치요. 미래가 얼마가 나올 것 같으니까. 프로 선수들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FA제도 그거 있죠. 계약을 다시 하잖아요. 이제. 그럼 연봉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선수 데려다가 1년 동안 써먹으면 얼마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서 계산해서 얼마 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일단 방식 세 가지요. 그러니까 고지것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 방식이란 말은 비교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 생각하시자고요. 이게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값을 따지는 방식. 원가 방식은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 원가가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수익 방식은 미래 기대 수익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서 계산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 주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쩌니까 거래고 원가고 수익이죠. 기본 전제가. 그래서 비교 방식 또 다른 말로 시장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비교 방식이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 영어식으로 하자면 마켓 어프로치요. 시장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시장 조사법 그래도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원가 방식은 비용 접근법 그래서 코스트 어프로치요. 비용이 원가란 말 똑같은 말이니까. 수익 방식은 인컴 미래 수익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얼마 주겠소. 됐죠? 그래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세 가지. 그 다음에 시장가치고 투입가치고 산출가치.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죠? 제가 죽일 놈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 비교 원리. 가격 비교 원리. 내 것하고 비싼 것이 얼마 됐으니까 얼마에서 비교의 원리. 굳이 따지자면. 그럼 여기는요? 원가 계산의 원리. 원가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얼마. 원가 적산의 원리. 그래서 그거는 원가를 전부 다 계산해서 하는 원리. 여기는 그러면요? 미래 수익이 얼마 나오니까 수익을 전부 다 계산했으니까 미래 순수익 계산의 원리요. 나중에 순수익이요.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으니 그런 걸 전부 다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그래서 나온 값을 뭐라고 하면 시장 균형 가격.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 나왔으니까 그럼 따라서 균형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공급자 제시 가격. 만드는 사람이 얼마 들어가서 얼마 주세요. 이렇게 공급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급 곡선이에요. 여기는 수요 곡선이고 둘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수요 공급 따지면은. 그래서 여기는 공급자 제시 가격. 공급자가 지납니까? 얼마 주세요. 그 말이죠. 내가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얼마 주겠다. 수요자 제시 가격. 지금 기아 타이거스에 최영호라는 선수가 기아에서 4년 동안 있으면 내가 100억 줄게 와라 그러니까 예 알았어 가겠어 하고 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아 구단에서는 그 선수를 데려다가 4년 동안 게임에 어쩌니까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얼마 나오겠죠. 미리서 계산해서 그걸 주겠다는 제시한 거죠. 사는 사람이. 원가 방식은 만드는 사람이 얼마 주세요. 수익 방식은 사는 사람이 내가 얼마 줄게 올래? 그 얘기.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 제시 가격. 수요자가 어쩌니까 얼마 주겠습니다. 올렵니까? 그래서 수요자 제시 가격.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나온 값을 우리 뭐라고 하면 이걸 비준 가격. 비준 가격이란 말은 비교하여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격. 비준. 비교하여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가격. 비준. 또는 다른 말로 유축 가격. 유사한 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축 가격.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다시 만들 때 가격이니까 복성 가격. 우리 복성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만든다 그런 얘기죠. 복성. 다시 똑같이 다시 만든다면은 이거죠. 복성이요. 요거. 복성 가격. 다시 똑같이 만든다면은. 우리 복사한단 말이 있죠. 복제한단 말이 있죠. 다시 똑같이 만든다면.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적산가격이라고 써있죠. 적산. 싸울 적자 서로. 우리 적산. 값이 올라가면서 땅값 얼마, 자재값 얼마, 인건비 얼마 전부 다 더해서 전부 다 더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적산. 한자로 쌓을 적자 적산. 우리 명절 때 먹는 산적 있죠? 다 끼워가지고.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수익가격. 미래 수익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얼마 주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은 암기보다는 조금 생활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시험은 암기지만은 다 외워두면 나쁘진 않지만 연결을 쭉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의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시선값이라고 그래요. 시험 삼아서 한정한 가격, 시선가격. 이건 아직 평가액 아닙니다. 시산가격. 시험 삼아서 임시로 계산한 가격, 중간가격 가격. 여기까지가 우리 이거 보시면은 볼까요? 하나씩 확인합니다. 맨 먼저 거기 611페이지 보시면은 가격 삼면성.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갖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 시장성 있고요. 어떤 물건이든 비용성 있고요. 어떤 물건이든 수익성 다 갖습니다. 다 갖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많이 갖고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시장성을 주로 갖는 것은 비교법을 주로 많이 쓸 거고 원가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그때는 그죠 비용 적금 원가만 쓸 거고 미래 수익이 많으면 수익방 진짜 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 요 세 가지를 다 가질까 안 가질까요? 다 갖습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국립박물관은 수익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작을 따름이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미미할 따름이죠. 우리 주거용 같으면 대부분 시장성이 대부분이겠죠. 주거용도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좀 비율이 작을 따름이죠. 상가 건물 같으면 대부분 어쩌니까 수익성이 있지 상가 건물은 비용성 없을까요? 있죠. 상대적으로 적을 따름이죠. 똑같이 1대1 이렇게 갖는 건 아니지만은 100% 놓고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같으면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요것도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그래서 일단은 모두 가격은 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비용성은 공급적 측면. 그걸 만일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요. 수요 공급 이렇게 썼을 때 여기 공급곡선은 원가 방식이요. 여기는 원가법이요. 생산 비용이니까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얘기니까 공급곡선 맞죠. 여기는 수익 방식이요.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만나면 뭐라면 가격 비교하는 게 바로 비교 방식이요. 일단 원리로 하자면 그래서 옛날 원리로 하자면은 고전학파의 생산비 가치설이 바로 원가 방식입니다. 생산비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한계 효용학파의 그죠 효용곡선 그게 수요곡선이잖아요. 둘이 만나는 것은 어쩝니까? 비교해서 이게 바로 시장 균형 비교가격 비교원리 이게 바로 비교 방식. 그런 학파까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과거 요 문제도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성은 공급적 측면 이제 말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시장성은 볼까요? 수요 공급 측면 둘이 같이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고 가격 비교고 균형 가격 둘이 같이 만난 거니까. 세 번째 수익 방식에서는 수요적 측면. 자,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자면 이제 원가 방식은 또 종류가 또 이렇게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가격은 두 가지가 있죠. 사고 파는 가격이 있고 빌려주는 가격이 있죠. 지금 여의도는 전부 다 뭡니까? 일단은 가격 중심. 그럼 또 임료 있을까 없을까요? 빌려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비준 임료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도 유추 임료. 임료라고 갖다 붙이면 되니까. 여기도 적산 임료. 여기는 갖다 여기서 수익 임료. 그러면 이제 방법이 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3방식이고 2개씩 있으니까 6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3방식 6방법. 시장서 비교법에서 2가지, 원가법에서 2가지, 수익방식 2가지니까 가격 임료,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있으니까 사고 파는 가격이 있을 거고 빌려주는 가격이 있을 거니까 우리 건물 임대료 있잖아요. 전부 다 임료 계산이 다 전부 다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가격적 측면 하나 있고 임료적 측면 하나씩 있으니까 각 방식마다 2개씩 있으니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3방식 6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거기 원가 방식은 원가법 있고 적산법 있죠. 이제. 원가법은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적산법은 그죠 임료를 구하는 방식. 적산 임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죠 이때는 사고 파는 값이 매매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 비교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식. 공시가는 또 약간은 변형된 거니까 그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은 가격을 따지는 거고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따지는 거. 그러니까 3가지 방식, 6가지 방법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단점은 좀 이따 할 거고 그건 내버려 두시고 아직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14페이지 이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성 나타나는 것은 원가 방식이다. 그 다음 비용 접근법. 그러면서 보자면 특징은 공급 가격 그래서 투입 가치. 이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용성, 투입 가치 그대로 써야 돼요. 역시 공급적 측면. 그러니까 이 표 안에서도 간단하지만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거죠. 비교 방식은 어쩌니까 시장성 나타내는데 비용성 나오면 또 틀리겠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성도 나오면 안 되겠죠. 이 직접적인 문제가 바로 뒤에 보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출문제가 저한테 기출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내용은 좀 우리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게 몇 번에 가냐면 저한테 기출문제 한번 찾아갈게요. 예, 어디 가냐면은 725페이지 12번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725페이지 12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 그거 하나만 알아도 답 나오는데요. 네, 비용성. 엄청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고 수익 방식은 소득성, 수익성이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금방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보면은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 그 다음에 가액은 그죠? 그래 거래사 매매 가격이니까. 그럼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만약에 임료 같으면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 임대는 수익학과 분석법.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요 박스에서. 근데 요거 아주 간단하지만 요거 정말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요. 간단하지만은 또 말로 엮을 수도 있죠. 비교 방식은 비용성을 원리로 합니다. 그럼 틀렸겠죠. 시장성은 만약에 원가 방식은 시장성이 그러면 또 틀리겠죠. 수익 방식은 소득성인데 비용성 또 투입가치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 관계 요거 한번 기억하시자고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물건은 비교법으로 따지니까 한 20억 나왔다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한 5억 나왔다 가정할게요. 수익 방식은 16억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똑같은 A라는 물건인데 왜 20억, 5억, 그 다음 16억, 20억짜리가 16억 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나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 방식은 오로지 보는 모습이 틀려요.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말씀 안 하신 분이 정답이에요. 제가 뭐가 큽니까? 아직 안 물어봤죠. 인구가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A라는 부동산은 20억이라면 오로지 20억은 어디만 쭉 따라가면 시장성만 지금 나타낸 거죠. 여기는 원가성만 나타낸 거죠. 수익성만. 그러면은 이 방식들은 각각 어쩌면 지금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평가 원리는 이 세 가지를 어쩌니까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위에 20억, 5억, 16억은 오로지 요것만 나타내서 잘못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시산가격 조정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게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시산가격 조정. 시험 삼아서 한전 요 시산가격을 어쩌니까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 거쳐야 될까요? 첫 번째 근거가요. 요 원리 때문에. 가격 삼면성. 그런데 요 녀석 20억, 5억, 그 다음에 16억은 가격 삼면성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선값은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유는 가격 삼면성. 가격은 세 가지였잖아요. 동시에 다 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오로지 한 가지씩밖에 안 가지고 있죠. 가격 삼면성에 따라서 다 가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여기는 20억은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시장성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원가성, 그 다음에 수익성 안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오로지 원가성만 나타나지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라도 수익성 없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 세 개를 잘 더해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가격 삼면성 요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가격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한 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러면 뭐 돼서 뭘 그래야만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가격의 중립성, 객관성. 가격을 그래야만이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그래야 가격이 정확히 나오니까.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도 키순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저 손해봅니다. 얼굴 수이면 정말 많이 손해보고.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중립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래? 방법은 요 세 가지를 더해주는데 그냥 덧셈이 아니라 가중평균. 그러니까 방법은 가중평균이요. 그러니까 서로 가중치 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가중평균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뭐 나왔냐면 산술평균한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선가격은 산술평균. 전부 다 그냥 더해가지고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면 산술평균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래서 가중치는 주기 나름이겠죠. 근데 요 부동산 보니까 요게 가장 높은 거 보니까 이걸 가중치를 제일 많이 주자고요. 0.7. 예를 들어서. 그건 시험에 나올 거니까. 가중치 얼마 준다 나오니까. 요거는 좀 적으니까 10%만 줄까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20%가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가 나오니까. 말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4억 나왔죠? 여기는요? 5천만 원 나오죠? 여기는요? 3억 2천 나오죠? 전부 다 다음 얼마 됩니까? 17억 7천 나오겠죠. 그럼 비로소 요 17억 7천은 평가액입니다. 요 값은 요거 전부 다 들어간 거 맞죠? 요 17억 7천 안에는 그죠? 시장성도 있고 원가성도 있고 수익성 다 있으니까 삼면성 원래 따라 맞는 거죠, 이제요. 그래야 요게 감정평가액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더해가지고 가중평균해라. 그러니까 시선값은 최종값이 아니라 중간 과정값이죠. 그걸 다시 한번 바꿔야 되니까. 요게 결과였어요.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거기 3방식에 나온 값은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은 시산가격 조정. 그래서 시산값이란 말은 거기 석줄이 써 있는데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볼까요? 중간 과정으로서 이를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요 20억이다 5억 대 말은 최종적인 값이 아니라 지금 중간까지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격, 시산가격 또는 임시로 계산한 가격. 아직 최종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해야 돼. 왜 수정해야 됩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가격 삼면설 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었으니까 잘못된 거죠. 너무 편협하고 너무 주관적이죠. 그래서 세 개를 전부 다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넣어서 더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중평균. 맞죠?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 나왔으면 요거 나왔죠? 그러면 17억 7천이나 말은 최종값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하나 만들자면은 요 녀석들 어쩌니까 평가액 아닙니다. 비준가격, 복선가격, 수익가격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럼 틀렸죠. 평가액이란 분명히 뭡니까? 시선값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방식 나오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비중가격, 유추가격은 최종값이 아니라 중간과정값이죠. 또는 복선가격도 아직은 평가액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을 주방식으로 할 거고, 제일로 비중치를 많이 줄 거고, 나머지를 보조방식으로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래야 적절히 참 나오잖아요. 한 가지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시장가격 조정 보시면은 그 밑에요. 시장 조정 방법을 어떻게 한다? 맨 밑에 보시면은 가중평균을 한다. 골자만 딱 읽자면은. 이게 그냥 거기 지금 6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장가격 조정 방법 나왔죠? 다른 거 다 버리고 가중평균. 근데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자, 그래서 그와 비슷한 문제가 어디냐면 바로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거기 617페이지 35번 문제가 작년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617페이지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선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시선가액 조정을 해라. 가중쳐서 고배라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작년도 문제예요. 보시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구한 시선가액이 1억 2천. 한번 해봅시다. 그럼 1억 2천이요. 곱하기. 그 밑에 보면 가중치 적어져 있죠? 얼마요? 50%. 그럼 0.5 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보니까 조정비용인데 활자 미스. 조성비용이죠? 조성비용이죠. 조정이 아니라. 조성비용, 건축비용, 그죠? 조달비용, 생산비용. 조성이나 조달이나 생산이나 건축이나 다 같은 얘기. 조성비용이에요. 조정이 아니라. 거기 조정으로 써져 있죠? 활자 미스입니다. 조성비용이요. 그게 얼마요? 1억 1천. 근데 가중치 얼마요? 20%. 그러면 0.2. 또 더하고요. 수익방식도 얼마 나왔겠죠? 그게 보니까 1억. 그 다음에 곱하기 가중치가 얼마입니까? 0.3. 각각 곱해서 한번 더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더하기. 이거는 2,200만 원. 맞죠? 0.2 더하기요. 여기는 0.3.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게 그 얘기죠? 1억 1,200 나오죠? 이게 답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말만 어렵지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말은 좀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이 조금 내용이 그렇지 그죠? 별 내용은 없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구제자면은 또 위에 보시면 거기 시상가 조정할 때 사용되는 자료가 사례자료 있고 그 다음에 요인자료, 확인자료 있죠. 사례자료는 반드시 거래사례, 임대사례, 사례란 말이 꼭 붙어갑니다. 그래서 그 셋 중에서 뭘 주로 물어보냐면은 확인자료를 잘 물어봐요. 확인자료는 그 자료 등기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번지수 확인, 주소 확인, 면적 확인, 위치 확인 전부 다 등기부에 적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자료.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는 확인자료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그러니까 무슨 거래사례, 임대사례, 사례가 붙으면 전부 다 사례자료예요. 근데 위에 보자면 확인자료는 물적 확인, 그 다음에 권리 태양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확인자료는 주소 확인, 그 건물이 어디 있는가 주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면적도 어쩌니까 얼마나 되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층짜리인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것을 서류를 보고 순서 확인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요? 확인자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로 물적 확인, 주소 확인은 사례자료다 그러면 틀리겠죠. 사례자료라는 말은 전부 다 거래사례, 임대사례 뒤에 사례가 꼭 붙어가요. 언제든지.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지금 이쪽 얘기입니다.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말을 쭉 따라가면서요.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우고 있는 게 가장 기본인데 종종 물어봅니다. 대부분 한 문제씩 잘 물어보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시상가격 조정이 바로 이쪽 파트에 나온 문제. 작년도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부터 합시다. 거기 원가법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생산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 그런데 거기 원가 방식은 우리 교재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기업 세무회계. 그래서 기업 세무회계와 다시 말하면 회계에 쓰는 방법하고 여기 방법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평가에 쓰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업 세무회계 방식에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여기 평가에서요. 여기 감정평가에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한번 구별해 놓고요. 일단 있는데, 기업 세무회계에서 맨 먼저 첫 번째는 만들 때 비용. 그 만들 때를 조달 비용 또는 생산 비용, 건축 비용, 조달원가. 우리 조달이라는 말이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조달원가, 생산원가, 건축원가, 취득원가 같은 얘기. 조달원가, 생산원가, 건축원가, 취득원가 또는 초송원가 전부 다 같은 얘기. 만들 때 비용. 요놈에다가요.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발생된 감가 누계액. 그러고 보니까 이건 발생된이니까 벌써 과거일까 미래일까요? 발생된 과거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도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니까 거래된 과거죠. 원가 방식도 발생된 거니까 과거적 설명이죠. 근데 수익 방식은 미래 기대수를 계산해서 그건 미래 방식이죠. 초점이 말 자체에서요. 그래서 발생된 감가 누계액, 발생된 감가 누계액, 감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감가 누계액이요. 근데 대부분 발생된 빼버리고 감가 누계도 전부 빼고 보통 감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요즘 감가 누계액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건물값이 얼마, 그 다음에 감가액이 얼마 빼고 나면 남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회계학에서는 장부가액, 장부가치요. 이렇게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그냥 조달원가가 아니라 재생산원가입니다. 재조달, 재생산. 여기는 반드시 재조달원가, 재생산원가 또는 재건축원가 언제든지요. 또 조달한 말 똑같겠죠. 재조달, 재생산, 재건축 똑같은 얘기니까. 만들 때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발생된 감가누계액 똑같습니다. 여기도 발생된 감가누계액. 그래서 발생된 감가누계액이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누계를 보통 발생된 빼고 누계 빼서 보통 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재는 이것만 써져 있어. 밑에 있지만요. 바로 밑에 공식이. 그 다음에 나온 값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복성가격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복성은 다시 만들 때 가격이니까 복성가격이요.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번은 조달원가에서 빼는 것, 이걸 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조달원가에서 발생된 감가누계를 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감가상각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이렇게 말하고. 근데 재조달원가에서 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감가수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가상각하고 지금 감가수정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의미가 좀 틀려요. 감가상각이 있고 감가수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달원가는 언제든지 항상 과거 시점이에요. 항상 과거 취득 시점. 그러니까 만들 때 시점, 과거 시점, 취득 시점 또는 아니면 생산 시점 만들 때 항상. 기업 세무계는 항상 과거 중심이죠. 그에 비하자면 재조달원가는 언제든지 지금이에요. 평가는 언제든지 항상 현재 중심이니까. 여기는 과거 취득 시점 조달원가 이놈에서 빼는 건데 이쪽은 언제든지 항상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 언제든 평가는 항상 현재 중심이 과거 중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주로 법정 내용 연수요. 법정 내용 연수라 말이고 물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경제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경제적 내용 연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재조달원가 무슨 말인지 종류가 뭐 있는지 이런 문제 나온다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가가 뭐가 있고 요인이 뭐가 있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용연수라는 그런 말이 나와 이제. 그러면 정액법, 정률법, 상익법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문제. 두 개 비교 문제가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이런 문제 하나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조달원가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감까지 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각하고 수정 잘 비교하자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제 원가 방식이 돼요. 즉 기준 시점 현재 이걸 구해서 그 다음에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즉 감가수정 가하여서 값을 구하는 방법. 우리 교재 정의가 지금.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란 말은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원가를 구해서 이놈에서
그 다음에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즉 요 녀석에다가 감가상을 가하여서 값을 구하는 방법, 그거를 뭐라고요? 원가 방식. 읽어봅시다. 보시면 의범은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이제 취득 시점 그러면 안 되겠죠.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제조를 원가에 그놈에다가 그 다음에 감가상을 하여, 그 말은 제조원가에서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그 빼는 것을 뭐라고요? 감가수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감가수행 가하여서 가액을 산정하는 법, 그걸 뭐라고요? 원가 방식. 그렇게 나온 값을 뭐라고요? 복성가격. 다시 읽어봐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제조원가를 구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즉 빼는 것이 뭡니까? 감가수행 가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현재 제조원가 구해서 이놈에다가 뭐 감가수행을 가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원가 방식. 그 다음 값을 뭐라고요? 복성가격. 이렇게. 말 자체 의미가. 그렇다면은 이놈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제조라는 말은 재생산이란 말이니까 반드시 다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재생산이란 말은 원래 있었었는데 그게 닳아지고 깨지고 없어졌으니까 똑같이 만드는 것이 재생산이죠. 그 말은 여기 제조라는 말은 상각자산,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드는 거지 안 없어진 거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는 건물은 제조원가 나올 수가 있는데 토지는 제조원가가 없어요. 땅은 못 만드니까. 땅은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앞쪽에서 부정성 때문에 땅을 못 만들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안 일어난다.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 다시 온 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은 제조다라니까 다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다시 만듭니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제조다라지 처음부터 만든 제조다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다라 그 안쪽에는 반드시 닳아지고 깨지고 없어져야 되니까 상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원가 방식은 토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각자산.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말이 나오죠. 그 박스 바로 밑에 1번 보시면은 원가법은 건물, 기계 등등등 어떤 것만 쓴다? 상각자산만. 그럼 비상각은 안 된다는 뜻이죠. 토지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는 원가법이 어려워요. 맞죠? 정확히 말하면 토지는 조달, 생산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안 돼. 또 발생 감가액이니까 감가란 말은 없어져야 되는데 땅은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부정성과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죠? 원가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죠. 매립지라든가 조성지는 매립하는 비용 나와요, 안 나와요? 조성비용 나오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가법이 어렵다.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냐? 부정성과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된다는 뜻. 말 되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말을 반드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땅은 부정성 못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재생산이라는 말은 다시 만드는 거니까. 그럼 원래 있었던 물건이 그게 없어지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재생산 아닌가요? 처음부터 만든 거 재생산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상각이 돼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말 뜻이. 그러니까 토지는 부정성과 영속성 때문에 제조원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안 되니까 감가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 감가, 자연적, 절대적 감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죠. 말 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는 가능하다. 그죠? 초성 매립지는 가능하다.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지금 풀어서 한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제조원가를 구해서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즉 감가상을 가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 이거를 뭐라고요? 원가 방식. 말 그 자체로. 그 장단점도 뻔하죠 사실은요. 그럼 원가 방식은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그랬으니까 반드시 재생산, 제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보면 건물, 구축물 이런 거 등등등 널리 쓰입니다. 그 장단점에서 1번.
말 되죠? 두 번째, 학교, 정부청사, 공공용 이런 것들은 사례가 많고 거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값이 있어서 그런 비교해서 그게 얼마에 팔렸으면 그런 게 많으면 비교하고 견주어서 그게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교 방식 쓰기가 어렵고 원값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말뜻이. 그 다음에요. 비용성에 그래서 공급자 측면이다. 아까 비교 방식은 수요 공급 균형이라고 했다면 원가 방식은 공급자 측면. 아까 수익 방식은 누구 측면? 수요자 측면. 맞잖아요. 말 그대로 좀 풀어가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그럼 오른쪽에 그럼 제조동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조동가란 말은 다시 만들 때 비용, 다시 만들 때 원가. 맨 첫 번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제조동가. 그래서 제조동가 또는 아니면 재생산원가 또는 재건축원가. 조달이란 말하고 생산이란 말하고 건축이란 말 같다는 얘기예요. 제조달, 재생산, 재건축, 재취득, 재조성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만들 때.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의미요. 제조동가란 말은 맨 첫 번째는 언제든지 기준 시점 항상요. 기준 시점 현재지 항상 요거 기준 시점 현재 요거니까 요게 가야지 요거 가면 안 되겠죠. 기준 시점이자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신축 시점 아닙니다. 신축 시점 이래도 어쩌니까 틀린 말이에요. 또는 아니면 이거 안 되고 취득 시점 당연히 안 될 거고 건축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그 생산 원가로 거는 거지 신축 당시, 건축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니라는 얘기. 근데 대부분 신축 시점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건축 시점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잘 쓰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은 당연히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제일 많이 속는 이걸 제일 많이 속죠. 항상 기준 시점이지 신축 시점, 건축 시점, 취득 시점, 뭐 거래 시점 당연히 아닐 거니까 잘 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오늘 현재 다시 새 걸로 만든다면 언제든 새로이 원시적으로 어쩌면 재취득하고 새 걸로 다시 만드는 거지 중고 물건 아닙니다. 재건축하니까 또 재조성하니까 그저 기존 물건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신규 또는 새로요. 새 걸로 건설가 원시적으로 재취득한 거지 다시 만드는 거지 기존 물건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은 언제든지 최애 요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적정 원가로 말 나와요. 여기는 최애 요상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료는 최애 요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든지 도급 가격주의. 내 물건 내가 만들더라도 남한테 어쩌니까 돈 주는 것처럼 도급 가격주의하지 자기 가격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준 시점에서는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얘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요. 이번에 제가 10층짜리 임대용 사무실용 건물을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제 직업이 설계사예요. 그런 직업이 설계사인데 자기 물건 설계를 남한테 맡길까요? 제가 직접 할까요? 제가 틈틈이 할까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설계를 했으면 저한테 설계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근데 안 준 것처럼 계산하죠. 다시 말하면은 즉 이 건물을 짓는다 가장 단순하게 또는 그러면 제 땅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 땅 아니었으면 땅값 지불해야 되는데 이때 요 땅값이 여기에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적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직업이 설계사라니 그러면 자기가 설계사니까 자기 건물 자기가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가 저기 제조동가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어야 정상이죠. 내가 하더라도 남한테 돈 줘서 한 것처럼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도급가격. 자기가 하더라도 자기 가격주가 아니라 도급가격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 땅 위에다가 제가 가진 땅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요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제조동가 요 땅값이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포함이 되어야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땅값 준다고 해요? 안 준다고요? 안 주는 것처럼 계산하면 틀렸죠.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만 이 건물값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쩌니까 도급 가격이지 자기 가격이 아니에요. 도급 가격주의지 내가 한다 해서 자기 가격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더라도 어쩌니까 남한테 돈 줘가 된 것처럼 비용을 계산을 해놔야 정확 값이 나오겠죠. 만일에 제가 목수예요.
이 건물 지으면서 목수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제 노동비에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목수 인건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정상 나오잖아요. 해야 건물값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요? 비록 자기가 하더라도 자기 것도 값을 계산을 해라. 도급 가격이지 자기 가격주의가 아니라. 이해하신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거하고 요거를 잘 물어보는데 조금 더 멀리 가면 좀만 더 멀리 가봅시다. 그런 도급가에서 좀 더 멀리 가자면은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했어요. 설계비가 정수로 하면 10억이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건물 지면서 돈 많이 들었으니까 설계비 1억만 주세요. 하고 1억 줬습니다. 설계비 1억 적어야 돼요? 10억 적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정확히 나오잖아요. 됐죠? 반대로 설계비 10억인데 동생이 설계사업을 열어가지고 6개월 동안 수주를 한 건도 못 만들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제가 분명히 설계비는 10억인데 20억 줬습니다.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게 지금 도급가격이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건물값이 정확히 나오는 거 맞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표준 발생까지 실제 발생가 중심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안 나가도 아까 1억밖에 안 나갔지만 10억을 쓸 수도 있고 20억 나가도 10억 쓸 수도 있죠. 표준 발생까지 실제 발생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신 거죠? 만일에 제가 건물에 설계사였다면 실제 발생가는 거의 없잖아요. 제가 저한테 안 줬으니까. 그러면 설계비 제로하면 안 되죠? 이 말 이해하셨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도급가격이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자기가격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했었잖습니까? 자기가격주의. 이 자기가격주의가 아니라 항상 뭐다? 도급가격주의. 이거 아닙니다. 요거. 그래야 적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암기가 아니라 이래야 어쩌니까 그 건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의미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구성, 종류요. 자 보시면은 거기 지금 619페이지 지금 거기 제주동가 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쭉 나왔네요. 그런데 3번에 제주동가는 대성부동 가격의 상한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말은 아직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요 녀석에서 이거 빼면 요게 나오니까 언제든지 요놈보다는 요게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거를 정말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딜러 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출고장 날아오면 중고래. 이해하셨는가요? 지금 차 오지도 않았는데 출고장 날아왔대요. 그럼 벌써 중고값이래요. 이해하셨어요? 자동차 값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근데 오자마자 어쩌니까 지금 임시단바 달고 비닐도 안 벗겼는데 벌써 어느 순간 감가상 됐을까 안 됐을까요? 1억이나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빠졌으면 여기는 어쩝니까? 10억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복선 가격은 제조가보다 반드시 더 작죠. 단 1억이라도 발생된 감가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차인데 지금 자동차가 대리적으로 오고 있다니까. 오고 있는데 아직 차 안 오고 출고장 날라왔어. 그럼 벌써 중고래요. 키 꽂고 부르는 하면 벌써 중고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녀석보다는 여기에 반드시 커야 정상이죠. 이거 뺀 게 요거니까 뻔하잖아요. 그 3번 뜻이. 그러니까 제주동가는 그죠? 대성부동산 가액, 적산가액의 복선가액, 적산가액, 복선가액 같은 얘기니까 그 복선가격의 상한선입니다. 말 되죠? 그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새 차값, 여기는 그야말로 신차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리적 원가값 또는 중고값입니다. 오는 순간 어쩌면 벌써 시간이 지났으니까 중고 되는 거 맞죠? 단 1원이라도 감가상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고장 날라오면 벌써 중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종류,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복제. 그래서 거기를 복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복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복성. 복제나 복조나 복성이나 전부 다 같은 얘기요. 그래서 그걸 영문화하자면 리프로덕션 코스트 나왔죠. 재생산. 그러니까 복제란 말, 복조란 말, 복성이란 말 똑같은 얘기요. 다시 똑같이 만든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치원가. 대치원가 있고 대체원가. 대치나 대체나 같은 얘기요. 그래서 복조원가 또는 대체원가.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면은 복제원가라면 그야말로 완벽히 똑같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복조원가는 우리 도장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복제란 말, 우리 복조, 복성이란 말은 카피하듯이 완전히 복사품.
그 물건하고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내용물까지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복제원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재입니다.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란 말이 꼭 나와줘야 돼요. 복제란 말은.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이 만드는 거야.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안에 내용물까지 전부 다 같은 거. 완전히 똑같이 복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제원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란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를 쓰려면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된 것, 얼마 안 된 것. 그래서 신규란 말 나와요. 지은 지 100년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지을 수 있지만 자재가 같을까요? 그때 시멘트 재질하고 지금 시멘트가 같을까요? 그때 철근하고 지금 철근하고 같을까요?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제란 말 그야말로 완벽히 복사는 똑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동일한 자재가 쪼고 유사한 자재가 쪼고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쩌니까 신규 건물, 그러니까 새 건물이 되겠죠. 지은 지 한 2년 됐대요. 그럼 동일한 자재 있을까 없을까요? 그죠? 지은 지 100년 됐습니다. 합천해인사에 8만 대장경 있죠? 그게 고려시대 때 만들었죠. 몽고가 고려를 7번 침입했었을 때 4번째부터 강화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초장경, 대장경, 속장경 전부 다 합쳐가지고 8만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무도 자작나무, 피나무, 물이 12가지 종류가 있고 6년 동안 바닷속에 담그고 9년 동안 그들이 말려가지고 그 만든 조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란 말은 참 키워드가 요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완벽히 똑같으니까. 근데 그럼 밑에 것은요. 그렇게 완벽히 똑같은 것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효용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효용. 쓰임새가 똑같고 용도가 비슷하고 그렇게끔.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이요? 효용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효용이 어쩌고 나오면 전부 다 대치원가입니다. 자재가 어쩌고 나오는 것들은 복제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새 건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 구건물요. 주로 쓰겠죠. 그래서 여기는 겉모습 때문에 주로 물리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여기는 어쩌니까 유용성. 일단. 그러니까 요 녀석은 요 세 개를 암기하고 아무것도 물론 이렇게 애워두면 나쁘진 않는데 요 말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왜 자재란 말을 나왔겠는가? 왜 복제원가란 말은 자재란 말을 키워두고 대치원가는 왜 효용이라는 말을 들어갔겠는가?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제란 말은 그야말로 완벽히 똑같이 만들 거라니까. 내용물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모든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까지. 그러려면은 얼마 지은지 안 된 거니까 주로 신규 건물에만. 그래서 그 밑에 적어보면 신규에 적합하다, 오래된 건물에 적합하다 이제 그런 말 나올 겁니다. 말뜻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자면 복제원가란 말은 물리적 측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대상보다 자재와 동일한 자재란 말 나왔죠. 유사한 자재, 동일한 자재. 그러면 따라서 똑같이 만든 복제품을 만드는데 도장, 국화빵, 붕어빵 만드는데 똑같이 완벽히. 따라서 복제원가는 신규에 잘 적용된다. 새 건물에. 왜 신규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과사 짧은 신축 건물일수록 정확도가 매우 높다. 완벽히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대치원가란 말은 거기 리플레이스먼트 비슷하게 만드는 거니까 대치니까. 그래 보자면 효용적 측면에서 완벽히 동일한 자재 똑같이 못 만드니까 그때 쓰임새하고 지금 쓰임 비슷하게 만드는 거 효용이라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자재가 들어가면은 복제입니다. 효용 들어가면은 그때는 대치원가. 이래 만들려고 해서 이게 없으니까 비슷하게 대치하고 대치하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대치 아닌가? 우리 대치한다고 할 때게. 그래서 니은법 보시면은 오래된 건물이 어쩐다. 새 건물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대치형으로 했었을 때는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입니다.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5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건축법으로 자면은 엘리베이터가 5층 이상 되면 있어야 되죠. 근데 30년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지금은 새로 건물 지으려면 내진 설계를 전부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 30년 오래된 건물이든 이렇게 따집니다. 대치원가로.
그럼 지금 같은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없으니까 있는 것 엘리베이터가 지금 빠졌으니까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거죠. 기능적 감가. 이번에도 그 답이 그거였죠. 환경 얘기 나오면 기능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이지 균형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37번 문제인가? 그 문제 아니던가요? 그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건데.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지역분석, 개별분석 할 때 그 기억나세요? 그거 문제 써놓은 거예요. 변동연체는 가격 시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 원칙에 쓰는 것들. 답이 그거였는데? 아, 그까지 못 갔어요? 그게 몇 번이죠? 36번인가 7번이 됐거든요? 예, 오케이. 맞잖아요. 37번. 답은 4번째, 4번이가 될 거야, 아마.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요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의 효용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5층짜리가 뭐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처럼 가미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구성요소가 지금 빠졌으니까,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거죠. 즉, 기능적 감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요 녀석 따라서 한다면 대치효과를 한다면 여기에 제주도 원가에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기능적 감가가 지금 치유가 됐었죠. 여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효용에 맞게끔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없어도 있는 것처럼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기능적 감가가 고쳐진 거 아니에요. 기능적 감가가 더해지고 빼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와서 또 기능적 감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2번 죽이면 안 되지. 한 번만 죽여야지.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대치효과를 했었을 때 기능적 감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감가 누계 결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빼세요?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한 번 더. 나 아직 못 알아먹었어. 즉 오래된 건물에 지금 어쩌니까 대치효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의 효용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을 감가를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빠졌습니까? 기능적 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여기서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 와서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됐으니까. 됐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조원가는 완벽히 똑같은 재료란 말, 자료가 동일한 자재, 새 건물. 오래된 건물은 그런 자재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만들고 지금 쓰임새적까지 만들기 때문에 효용이 어쩌고 유용성이라면 요 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렇다면은 대치효과로 제조원가 구할 때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처리가 됐으니까 저한테 두 번째 감가 누계할 때 감가할 때 기능적 감가는 빼서는 돼요, 안 돼요?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빼지 마세요, 그 뜻. 오신 거죠? 자,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요? 예. 그 얘기가 619페이지 거기 비급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그 다음에 제외하냐. 왜? 이중감가 될 수가 있으니까. 2번 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다 보니까 더보기에 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요. 자재. 요거 하나 알면 그 다음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복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완벽히 똑같이 만드는 거. 재료까지 똑같이 한다. 동일한 재료, 유사한 재료. 그럼 재료가 똑같다면 좀 오늘 안 돼야 된다. 신규 건물. 근데 그런 재료가 없었을 때는 옛날처럼 어떻게 하자? 지금 쓰임새 똑같이 효용이 어쩌고 유용성 나오면 전부 다 그죠? 여기 대치효과요. 그 다음에 제가 구하는 방법. 거기 보면 구성 얘기도 예.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원가만 요 2가지 의미하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일단요. 의미하고 종류는. 의미에서는 일단 요렇게요. 잘 빠지는 것이 여기에 잘 빠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도급 가격인데 틀림없이 자기 가격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주의하시자고요. 그 다음 종류가 복조원가하고 대치효과 무슨 말인가 그 말부터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제란 말은 완벽히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재료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자재가 쪼고 유사한 자재가 쪼고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말 빠지면 시체예요, 사실은요. 그럼 동일한 유사한 자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돼야 정상이죠. 100년 전, 200년 졌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자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재가 어쩌면 복제고 효용이 어쩌고 유용성 나오면은 대치효과. 여기까지 왔어요?
대치원가로 제가 계산할 때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고려됐으니까 감가 누계 결정할 때 대치원가를 했다면은 기능적 감가 하지 마세요.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좀 쉬어갑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